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7주차 건설 재료 및 실험 7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7주차 첫 번째 강의 했었죠? 어제 다룬 내용은 주로 인장 강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직접 인장 강도, 휘 인장 강도, 쪼개 인장 강도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인장 강도와 간접 인장 강도 두 종류인데, 직접 인장 강도는 예, 이게 직접 인장 강도 시험 여기에 해당되고, 간접적인 방법은 요 세 가지 얘기를 했었죠.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쪼개 민장 강도와 휘 민장 강도 시험, 여러분들이 직접 하게 될 시험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고 했던 거, 만약에 휘 민장 강도를 모를 때는, 휘 민장 강도 시험을 할 수 없을 때는 설계 기준,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0.63 람다 루트 FCK를 로 휘민장 강도를 계산해라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민장 강도 시험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할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3등분점 제하 실험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통해서 도출된 이 P값을 이용을 해서 휘민장 강도를 계산을 하고요.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요 식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러한 응력, 이 모멘트가 휘 모멘트가 작용을 했을 때 발생되는 응력의 크기를 요 식으로 정의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재료역학 시간, 응용역학 시간에 배울 거고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등분점 제하 시험에서의 모멘트는 얘는 2분의 P의 3분의 1이니까 6분의 PL이고, 그 다음에 I는 12분의 BH의 3승, Y는 2분의 H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하면 결국은 D나 H랑 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이거는 H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보통 D라고 하는 것은 유효 깊이라고 해서 철근의 위치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깊이, 직사각형 단면에서의 B, D로 표현했고, 이 높이가 H면 이게 그냥 H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BH의 제곱분의 PL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여러분들은 쉽게 휘민장 강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요 모멘트가 왜 6분의 BL이고, 그리고 단면 2차 모멘트가 왜 12분의 BH 3승이고, 그 다음에 이 응력은 왜 I분의 MI인지 이것은 차차 알아나가게 될 겁니다. 요것은 정력학, 지금 현재 IT 건설 기초역학의 마지막 부분에서 배울 거고요. 요 단면 2차 모멘트는 언제 배우지? 이것도 응용역학 시간에 배우겠네요. 그 다음에 요 휘 모멘트에 의한 응력 개념도 응용역학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 이와 같은 식도 완성을 시킬 수 있고요. 요거는 지금도 뭐 개념은 나중에 배우더라도 외우고 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직사각형 단면에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의 3승. 요것은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정도는 기억해 두면 좋고요. 그리고 응력식, 요거 응력은 I분의 MY, 요 식도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휘민장 강도 시험을 해서 요렇게 식에 대입을 해서 응력 값을 휘민장 강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섬유보강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동영상은 안 보고 마무리를 했는데, 동영상 하나 보고 이름만큼이나 강력한 성능을 지닌 슈퍼 콘크리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봤던 슈퍼 콘크리트의 때마침 관련 시험을 직접 인장 강도 시험과 동일한 내용, 동일한 그 영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고동을 측정하는 것으로서요. 휭 강도하고 에너지 흡수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정확한 측정을 위해 준비된 틀에 콘크리트를 단단히 고정시켜준다. 다음으로 고정시킨 콘크리트를 힘을 균일하게 받도록 수평을 맞춰 기계에 자리 잡아주면 준비 완료. 콘크리트에 점점 더 큰 하중을 가하면서 파괴되는 강도와 그에 대한 그래프를 분석해
에너지 흡수 능력을 계산하게 된다. 실험 결과 일반 콘크리트는 0.75톤의 하중에서 급격하게 파괴된 반면 슈퍼 콘크리트는 12.4톤의 하중까지 견디다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일반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 균열이 발생을 하면 갑자기 부러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 콘크리트는 초기에 균열이 발생하여도 급격히 부러지지 않고 서서히 부러지는, 균열이 증가하면서 서서히 부러지는 그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휨 강도는 16배 이상, 압축 강도는 5배 이상 세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정성 향상 기능 또한 탁월함을 알 수 있다. 예, 휘민자 강도 시험하는 거 봤죠? 예, 슈퍼 콘크리트는 앞에서 얘기한 섬유 보강 콘크리트와 같이 이렇게 섬유들이 예, 인장 강도를 대신 받아주면서 균열에 벌어지는 것을 대신 잡아주면서 균열 후에도 인장력에 저항을 하는 그러한 콘크리트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요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센 인장 강도가 강한 섬유들이 지금 들어간 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높은 일반 강도 콘크리트보다 휘민장 강도가 아까 몇 배였죠? 한 10배 이상 났었죠? 그렇게 높은 인장 강도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휘민장 강도까지 해서 콘크리트 인장 강도 얘기는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아직 안 됐네요. 경량 콘크리트 개수. 네.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 휘민장 강도 있죠. 파괴 개수라고도 하고요. 콘크리트의 휘민장 강도는 이 어디였어? 잠시만요. 써지네요. 예, 0.63 람다 루트 FCK라고 했었죠. 예. 이런 식으로 구조설계 기준에서는 휘민장 강도 값을 모를 때는 요 식에 대입해서 휘민장 강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요 식을 알고 있으면 휘민장 강도를 우리가 추론해 낼 수가 있는데, 요게 뭐냐, 전에 얘기했죠. 이게 예, 콘크리트 중량에 따라 바뀌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량 콘크리트 개수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람다 값이 사용된 콘크리트가 보통 중량 콘크리트라고 하면 이 람다 값은 그냥 1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경량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식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량 콘크리트, 그 콘크리트의 중량에 따라서 이 휨 인장 강도 값이 바뀐다는 얘기죠. 더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작아지느냐, 그것은 만약에 쪼개 민장 강도를 모르는 경우에는 요 두 값을 사용해라. 전 경량 콘크리트인 경우는 0.75, 모래 경량 콘크리트인 경우 0.85를 사용해라 라고 구조설계 기준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모래 경량 콘크리트라는 건 뭐냐면, 예, 경량 콘크리트를 만들 때 콘크리트의 구성 재료 중에 모래만 경량 모래를 사용을 해서 콘크리트의 중량을 줄인 거예요. 그게 바로 모래 경량 콘크리트고, 전경량 콘크리트라는 것은 모래뿐만 아니고 굵은 골재, 그 다음에 시멘트성 결합재까지도 다 같이, 혹은 그리고 거기 콘크리트 내부에 기포를 생성을 시켜서 추가적으로 중량을 더 감소시키는 그러한 콘크리트를 전경량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경량 콘크리트인 경우는 훨씬 더 줄었죠. 예, 휨 강도가. 예. 그래서 0.75, 0.85를 사용해라. 그리고 0.75와 0.85 사이 값은 모래 경량 콘크리트의 장골재를 경량골재로 치환하는 최적비에 따라 직선 보관해라. 0.85에서 1 사이 값은 보통 중량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를 경량골재로 치환하는 최적비로 직선 보관해라. 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예. 네. 이 0.75, 0.85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쓸 일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람다는 보통 중량 콘크리트인 경우에 그냥 1이다
라는 것은 확실히 기억해 두고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쪼개민장 강도 값이 주어진 경우라면 남다는 요 식을 사용해라서 구해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요. 예,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요 식은 기억을 꼭 해두기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남다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예, 그리고 그 우리가 살펴본 강도들 사이의 비교를 대략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어요. 예, 요 FCR이 직접 인장 강도였죠. 직접 인장 강도는 대략 얼마 정도라고 그랬죠? 약 10분의 1 정도라고 그랬죠. FCK의 압축 강도에. 그래서 9분의 1에서 13분의 1 수준이고, 그 다음에 힘인장 강도는 이거보다는 좀 크죠. 예, 2배보다 조금 안 되는 5분의 1에서 17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단 강도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냥 대략적으로 직감적으로만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직접 인장 강도는 약 10분의 1, 압축 강도 10분의 1, 휘민장 강도는 요거에 한 2배 정도보다 조금 더 작은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5분의 1보다 약간 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압 강도라는 게 있고요. 지압 강도는 뭔지 설명했죠. 예, 이러한 큰 면적이 있을 때 어떠한 일부에만 하중이 이렇게 가해져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작용하는 하중이 이 전체에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파여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파여 들어가는 것에 저항하는 강도를 지압 강도라고 얘기하고요. 예, 부착 강도. 부착 강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에 콘크리트를 일단 쳤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그 위에 또 콘크리트를 쳤어. 그래서 그 사이에서 발생되는, 이 사이에서 작용하는 부착력, 이 콘크리트와 이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 강도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와 우리 철근 콘크리트에서 안에 철근이 있다 그러면 이 철근을 잡아당겼을 때 콘크리트에 얼마만큼 부착되어 있느냐, 그 강도를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 부착 강도 혹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를 다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에 대한 부분은 특히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 시간에 몇 장이지? 8장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부착 강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부착 강도가 완벽하게,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부착력이 완벽하게 보장이 돼 있어야지만 철근 콘크리트라는 개념이 성립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착 강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로 강도. 피로 강도라는 것은 반복 하중을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하중을 줬다 뺐다 하면서 반복 하중을 계속해서 가해줬을 때 거기에 저항하는 강도를 피로 강도 혹은 피로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콘크리트에서는 피로 저항성능이 콘크리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피로 강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언급을 안 하고요. 예, 보통 강제, 강구조에 사용되는 스틸 플레이트나 철근, 그다음에 강봉, 강연선, 이러한 스틸 재료 같은 경우는 피로 저항성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언급을 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예, 우리 교량 있죠. 교량 걷어. 여러분들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교량,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그 횡방향으로 놓여 있는 볼을 우리는 걷어라고 하는데, 그 재료가 스틸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게 훨씬 많긴 한데, 콘크리트로 돼 있는 그 교량 걷어 같은 경우는 피로 성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강걷어, 강제로 만들어진 걷어 같은 경우는 피로 성능 평가를 수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확인을 한 다음에 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강걷어 같은 경우는 피로 저항 성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교량 같은 경우에 피로 하중이 어떻게 작용해요? 예, 위에서 다니는 차량들이
계속 다니죠. 그러면 이 교량에 차량들이 계속 다닙니다. 활화중이라고 하는데 이 차량들이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걷어가 쳐졌다 올라갔다 쳐졌다 올라갔다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반복 하중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저 걷어도 피로하게 됩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피로하다라는 거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 하중을 계속 받게 되면 얘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파괴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한 피로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성능을 피로 강도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보통 우리 구조물 설계를 할 때 그 피로 성능을 평가를 할 때는 몇만의 반복 하중에 대해서 몇 회 반복 하중에 대해서 저항 성능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 횟수 반복 하중의 횟수는 보통 최소한 200만 번 반복 하중에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명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200만 번. 예. 그렇고요. 그래서 뭐 지하 강도, 부차 강도, 피로 강도 이런 게 있다만 알고 있으면 되시고 구체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요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요 정도면 돼요. 예. 인장 강도는 직접 인장 강도는 약 압축 강도의 10분의 1 수준이고 예. 휘임 인장 강도는 한 5분의 1에서 5분의 2 사이 정도 된다. 5분의 2, 10분의 2에서 10분의 3 정도 된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부터 시작해서 인장 강도까지 그리고 기타 강도까지 다 한번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얘기할 부분은 콘크리트의 특성 중에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와 포화 송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탄성 계수 부분이에요. 예, 탄성 계수라고 얘기를 하면 탄성 계수가 의미하는 바가 보통 선형 탄성 재료 같은 경우는 응력을 가했을 때 이 변형률, 응력 변형률 상관관계를 봤을 때 응력을 증가시키면 변형률도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증가되는 선형 탄성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직선으로 증가를 하죠. 그때 요 우리 기울기를 우리는 탄성 계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탄성 계수의 정의는 어떠한 후크 법칙도 스프링으로 생각을 하면 후크 법칙 기억나시죠? 예. 어떤 스프링을 이쪽 방향으로 당겼을 때 P라는 힘으로 당겼을 때 그때 여기에 델타만큼 변형이 발생이 되고 요거하고 조금 다르겠네요. 요거는 여러분들 하중하고 델타의 개념이고 거기에다가 응력 개념이 좀 나와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부분이라서 예, 요거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할게요. 탄성계수 보통 하면 이와 같이 응력 변형률 관계에서 요 기울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응력은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의 곱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때 이 응력과 변형률의 상관관계에서 그 기울기를 우리는 탄성계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근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렇게 선형적으로 응력 변형률 곡선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2차 포물선 형태로 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탄성계수 어떻게 구합니까? 접선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인데, 자, 그러면 요 점에서의 탄성계수는 얼마냐? 그러면 이 점에서의 이 곡선에 접선을 그어주면 요때 기울기가 바로 탄성계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다 다르죠? 그러면 각 점에서 탄성계수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콘크리트라는 그 특성 재료의 탄성계수를 통일해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 좋아. 그러면 이 포물선에서
어떠한 특정 직선을 꺼서 그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탄성계수라고 하자. 할선 탄성계수라고 하자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시컨트 모듈러스 오브 일레스티시티라고 해서 할선 탄성계수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정의는 여기 요 포물선 곡선에서 초기에 한 점을 잡고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점을 잡아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주고 그 기울기를 우리는 할선 탄성계수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의는 그 나라마다 기준마다 달라요. 그래서 압축강도 실험을 통해서 이 응력 변형률 곡선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떠한 특정 두 점을 찍어서 직선으로 연결을 하고 그 기울기를 탄성계수로 산정해라 라고 하는데 그 두 점을 찍는 기준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초기점이 이 변형률이 0.00051 때 그리고 여기 점은 여기 FCK의 40% 하중일 때 그때 두 점을 찍어서 직선으로 연결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고요. 예,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할선 탄성 계수는 그렇게 두 점을 찍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할선 탄성 계수라는 게 있고 이 접선 계수는 뭐냐? 접선 계수는 그냥 임의의 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곡선상의 임의의 점에서 그 접선에 대한 기울기를 우리는 접선 계수 혹은 접선 탄성 계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접선 계수는 초기 접선 탄성 계수도 있어요. 초기 접선은 뭐냐면 이 원점에서의 접선이죠.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초기 접선 탄성 계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요 초기 접선 탄성 계수부터 시작해서 하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접선은 점점 기울기가 줄어들죠. 이렇게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콘크리트 이 곡선의 2차 포물선의 이 탄성 계수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탄성 계수가 크게 측정되는 것은 바로 초기 접선 탄성 계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각각의 탄성 계수는 이렇게 정의를 따로 내려줄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구조 설계 기준, 우리가 실제 콘크리트를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는 이 할선 탄성 계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응력 변형률 곡선을 직접 측정을 해서 할선 탄성 계수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겠지만 일일이 그것을 다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할 때는 탄성계수를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를 어떠한 식으로 정해서 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이 바로 요 밑에 식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인장강도 얘기할 때도 아까 0.63 루트 FCK 있었죠. 남도 있고 휘민장강도식처럼 이렇게 루트 FCK라고 표현이 됐으니까 결국은 압축 강도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죠. 마찬가지로 탄성계수도 압축 강도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콘크리트의 강도와 단위 중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강도와 단위 중량.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뭐냐면 요 MC가 바로 단위 중량이에요. 단위 중량이 1.5승, 그 다음에 3승근 FCU. 자, FCU는 뭐냐면 FCU는 실제 콘크리트의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자, 왜 여기에 앞에서는 휘민장 강도 할 때는 FCK를 썼고 여기서는 FCU를 쓰느냐? 예전식 제가 여러분들 수준일 때 요 식은 요 안에 FCK였어요. 앞에 개수는 좀 달랐지만 요게 최근에 와서 FCU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맞죠? 그래야 구조물이 안전하죠. 더 크기 때문에 그 실제 압축 강도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식이 사용되는 요 기호가 FCK가 아닌 FCU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FCU는 실제 콘크리트의 강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직접 측정을 못하는 상태니까 설계 기준 강도에다가 어느 정도의 플러스 알파를 해줍니다. 그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해주느냐, 구조 설계 기준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에는 요 플러스 알파를 4메가파스칼을 플러스 해줘라. 그리고 6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는 6메가파스칼을 더해줘라. 그리고 40메가파스칼과 60메가파스칼 그 사이에 있는 압축 강도인 경우에는 직선 보관을 해서 플러스 알파를 구해줘라 라고 구조설계 기준에서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가 30메가파스칼이다. 그럼 40메가파스칼보다 작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델타 F가 얼마를 써야 돼요? 4메가파스칼을 써야겠죠? 그러면 30 더하기 4해서 FCU는 34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0을 여기 대입하는 게 아니고 34메가파스칼 여기서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계할 때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0.077 곱하기 단위 중량. 단위 중량의 기호는 kg/m 삼승이에요. 그래서 요 2300 혹은 2400, 2350 요 값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경량 콘크리트인 경우는 뭐 1800 이렇게 낮게 나올 수도 있죠. 예. 요 사이에서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MC는 1450보다 작은 경우는 적용을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2500보다 더 크면 또 적용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단위는 kg per 미터 삼승에 있는 요 앞에 숫자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0.077 삼승근 단위 중량의 1.5승 삼승근 FCU를 통해서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를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FCU 만약에 요 사이에 있다 어떻게 구할까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델타 F고요. 그리고 여기가 X축이 FCK예요. 자, 그래서 40메가파스칼, 60메가파스칼 요 사이죠. 그리고 4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델타 F는 뭘 쓰래요? 4메가파스칼을 쓰래요. 무조건 요 사이는 40보다 작으면 4메가파스칼을 써줘라. 플러스 알파를, 플러스 F를요. 그리고 6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는 6메가파스칼을 써줘라. 이거보다 더 클 때는 무조건 6메가파스칼을 써줘라. 그럼 요 사이는 어떤 값을 써줘라? 직선 보관을 해줘라.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으면 요 값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가장 쉽게 50메가파스칼이에요. FCK가. 그러면 요 사이 값인 얼마일까? 여기가 5가 되죠. 그러면 FCU는 55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에는 직선 보관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가는 것은 FCK가 아니고 FCU다. 그리고 FCU는 40 이하일 땐 4, 60 이상일 땐 6을 더해줘라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식이 또 있죠. 예, 두 번째 식에는 단위 중량이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중량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여기 MC가 약 2300인 경우에 여러분들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봐요. 여기다 2300을 대입하고 요 0.077 곱하기 2300에 1.5승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요 8500에 가까운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중량의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그냥 단위 중량 생략하고 그냥 8500 3승근 FCU로 간단하게 계산해도 된다 라고 구조설계 기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식을 기억하셔야 되고, 만약에 앞에 게 좀 복잡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두 번째 식은 무조건 기억을 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 앞으로 철근 콘크리트 시간에도 활용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토목기사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값이 계산식이에요. 그래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 FCK 던져주고 탄성계수 구하시오 라고, 보통 중량일 때 탄성계수 구하시오, 아니면 단위 중량 주고 얘와 뭐 단위 중량하고 FCK를 주고 탄성계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구하는 것을 요 두 식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사진은 뭐냐면, 예, 이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그려주기 위해서 지금 압축 강도 실험을 할 때 그냥 강도 하중값만 찍어주는 게 아니고 실제 콘크리트가 얼마만큼 길이 변화가 생기는지를 측정하는, 예, 이 스트레인 미터라고 하는데, 스트레인 컴프레서 미터라고 하죠. 예, 그래서 하중을 가할 때 증가하는 하중과 그때 당시에 변형되는 그 변형량을 이 LVDT라는 변이계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응력 들어갈 때 변형률 다 찍어줘서 얘네들을 이어보면 이렇게 곡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 변형률 곡선을 그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장착을 하고 실험을 실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린 다음에 두 점 찍어서 직선으로 연결하고 그 기울기가 탄성계수, 활선탄성계수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 다음에 포화송비도 있네요. 2.3절에. 예, 포화송비의 정의는 알고 있나요? 예,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이나 아마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예, 포화송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길이 방향 변형률 분의 롱기튜디널이고요. 그 다음에 쉽게 x 방향으로 합시다. x 방향 변형률 대비 델타 빼고요. y 방향 변형률의 그 비율을 우리는 포화송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 위에서 이렇게 압축 강도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에서 하중을 눌러주면 이 공시체 콘크리트의 이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줄어들죠? 예, 줄어들고요. 길이만 줄어드냐? 아닙니다. 모든 물체는 그 길이가 줄어들면 그 수직 방향으로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우리는 포화송비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콘크리트의 포화송비는 대략 얼마 정도 되느냐? 자, 일반적으로 0.5에서 0.2 사이 값을 보입니다. 포화송비는. 근데 설계 시에는 실제 측정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0.18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콘크리트의 포화송비는 0.18이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 압축 콘크리트의 요 길이 방향으로 하중을 제어해서 변형률이, 요 길이 방향 변형률이 1만큼 변형이 생겼어요. 그러면 요 1만큼 줄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수직 방향 길이가 얼마만큼 늘어난다고요? 0.18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포화송비예요. 그래서 실제 앞에서도 봤죠. 앞에서도 실제 이렇게 압축강도 실험을 하면 이쪽에서는 판에서는 구속응력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예. 요 부풀어 오른 요 수직 방향의 길이의 증가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을 포화송비라고 얘기를 해주고, 콘크리트 얼마? 0.18이다. 강제 같은 경우는 0.2보다 더 큰 값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요 그래프는 뭐냐면, 아까 이게 탄성계수 이야기할 때 나왔던 부분인데, 압축 강도와 탄성계수와의 관계예요. 어때요? 일단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압축 강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탄성계수도 증가를 하죠. 예, 단위 중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탄성계수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요 기울기가 점점
기울기가 아니죠. 예. 요 y축이 탄성 계수고 x축이 압축 강도입니다. 예, 그래서 압축 강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된다? 탄성 계수는 점점 증가하더라.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압축 응력과 변형률의 상관관계인데, 자, 요게 바로 요 길이 방향의 압축 응력 변형률 관계예요. 요건 뭐냐? 압축 응력 대비 요 수직 방향 변형률입니다. 그래서 얘는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니까 부호는 반대겠죠. 얘는 그래서 1사분면 얘는 2사분면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얘분의 얘의 값이 얼마라고요? 대략 0.18 정도 된다는 겁니다. 얘분의 얘의 비율이 0.18 정도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포화송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콘크리트의 우리 강도, 압축 강도, 인장 강도 얘기를 했고, 그 외에 강도 얘기도 했고요. 탄성계수 포화성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2.4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 2.4절도 무시 못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해요. 예, 콘크리트 고유의 특성에 건설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 콘크리트에만 적용되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콘크리트의 시간 의존적 변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장 배울 때 콘크리트의 단점 뭐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인장 강도가 상당히 약하다. 두 번째 뭐였죠? 최적 불안정성이 심하다 라는 단점이 있다 그랬죠. 최적 불안정성. 그때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콘크리트라는 재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도 발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수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콘크리트 내부에서는 계속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재료들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 상위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뭐 수화 반응하지 않은 수분들은 뭐 증발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모양이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해가냐면 수화 반응을 이루어져서 조직이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지면 그 최적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요. 우리는 그것을 건조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조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건조에 의해서 콘크리트의 최적이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건조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콘크리트의 최적이 그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에 따른 변형을 우리는 콘크리트의 시간 의존적 변형이라고 하고요. 그 첫 번째가 건조수축.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크리프 변형이라는 게 있어요. 크리프 변형. 크리프 변형은 뭐냐면, 자, 아까 응력 변형률 곡선 그렸었죠. 이와 같은 응력 변형률,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 변형률 상관관계입니다. 이렇게 2차 포물선 곡선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자, 하중을 올려봐요. 콘크리트에 압축 하중을 가해서 응력이 올라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 왔을 때 요때 이거만큼, 이 응력이 가해졌을 때 요만큼의 변형률이 발생을 하죠. 변형률이 발생을 하고, 만약에 이 응력을 고정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변형률도 그대로 있어야겠죠. 여기에 정지해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응력을 가한 기간을 계속적으로 길게 하면, 보통 모든 구조물들이 그렇죠. 받고 있는 하중은 계속 지속적으로 받게 되죠. 뭐 고층 건물이라고 해봐요. 그럼 1층에서 받고 있는 콘크리트가 받고 있는 하중은 저 위에 있는 하중을 계속,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받고 있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받고 있으면 그 응력에 해당하는 변형률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 정상인데, 몇 년 뒤에 살펴보니까 얘가 길이가 이만큼 변형이 더 증가가 돼 있는, 길이가 더 줄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가서 살펴보면 이만큼 변형이 증가되어 있고, 이때의 응력 변형률 관계는 이렇게 누워버리는, 그럼 탄성계수가 어떻게 됩니까? 탄성계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죠? 이러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어떠한 지속하중이 가해졌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변형률이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크리프 혹은 크리프 변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크리프 변형, 건조수축 변형이 발생을 해요. 또한 온도 변형도 발생을 하고요. 온도가 증가를 하면 그 길이가, 부피가 늘어나고요. 온도가 감소를 하면 부피, 길이가, 변형률이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는 것은 탄성 변형, 여기서 나타내는 변형률은 탄성 변형률이에요. 응력이 가해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변형률이 발생되는 탄성 변형률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는 요 탄성 변형률만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되면 요거만 있는 게 아니다. 뭐가 더 있다? 크리프 변형률, 건조수축 변형률, 온도 변형률, 얘네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주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난, 몇 년 후에 나타난, 몇 개월 혹은 몇 년 뒤에 나타난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단지 응력 때문에 나타난 변형률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복합적인 변형률이 모두 합쳐져서 나타난 결과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 그러면 이 추가적인 게 얼마나 클까? 무시할 수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당히 커요. 얼마만큼냐? 밑에 나와 있죠. 일반적인 환경화에서 지속하중을 받는 콘크리트는 탄성 변형률의 요 변형률의 몇 배? 1.5배에서 4배 해당되는, 얘가 크리프 변형률이 몇 배라고요? 1.5배에서 4배에 해당된다. 탄성 변형률에. 그래서 아까 요 그래프 있죠. 응력 변형률 곡선에서, 자, 지금 요 변형률의 몇 배? 1.5배에서 4배에 해당되는 엄청 큰 값으로, 얘보다 얘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아주 큰 값으로 크리프 변형이 발생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시를 당연히 해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설계할 때는 이런 콘크리트의 시간 의존적 변형도 다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 줍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그 콘크리트의 시간 의존적 변형, 크리프 변형률, 건조수축 변형, 그다음 온도 변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게 콘크리트의 이 건조수축 변형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콘크리트의 수축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콘크리트의 수축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송 수축, 플라스틱 슈링키지, 자기 수축, 오토지니어스 슈링키지, 건조 수축, 드라잉 슈링키지, 탄산화 수축, 카보네이션 슈링키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네 가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건조 수축 세 번째 있는 빨간색 돼 있는 이 드라잉 슈링키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이 가장 크고요. 예,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의 수축 하면 그냥 통틀어서 그냥 건조 수축으로 통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자세히 알 필요 없고 건조 수축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래도 각각의 차이점은 설명은 제가 하긴 해야죠. 그래서 설명을 좀 하면, 이 소송 수축이라는 건 뭐냐면, 플라스틱 슈링키지라고 되어 있죠. 소송 수축, 말 그대로 플라스틱 상태에서, 소송 상태에서 발생되는 수축이에요. 콘크리트가 수화 반응해서 경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굳기 전에 발생되는 수축입니다. 예, 콘크리트의 구성 재료인 물하고 시멘트가 만나서 수화 반응을 통해서 강도 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시멘트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물들이 있어요. 나는 수화 반응하기 싫어, 따로 놀 거야 라고 따로 나가서 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콘크리트 표면 위로 떠올라서 그 표면 위에 고여 있습니다. 자, 특히 그 도로 포정이라든가 혹은 여러분들 뭐 주차장 바닥 같은 그런
바닥면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바닥에 콘크리트를 쳤는데 타설했는데 물이 수화 반응 안 하고 따로 나와서 이렇게 위에 살짝 이렇게 고여 있게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외부 공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죠. 예, 태양열도 받고 바람도 불고 하면서 이 물들이 증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발생되는 수축을 우리는 소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자기 수축은 뭐냐면 일반 강도 콘크리트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 최근에 고강도 콘크리트가 개발이 되면서 발견이 된 수축인데요. 예, 수분 양의 감소 때문에 발생하는 수축이 아니고요. 단지 콘크리트 내부의 조직이 치밀해지면서 자기들끼리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직이 콘크리트 내부 조직이 이렇게 돼 있다. 그 상태에서 좀 지나면 지날수록 요 사이에 조직이 좀 더 견고하게 이렇게 채워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구가 잘 맞아 들어가면서 내부 공극이 많이 사라지고 조직이 좀 더 견고해지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최적이 감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축을 우리는 자기 수축, 오토지니어스, 말 그대로 스스로 자동으로 발생되는 수축이라고 해서 자기 수축, 오토지니어스 슈링키지라고 하고요.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건조 수축은 뭐냐? 건조 수축은 수화하지 않고 남은, 지금 요거는 아까 소성 수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얘가 굳기 전에 발생된 수축이고요. 건조 수축은 수분 증발 때문에 발생된 수축인데 수화 반응이 다 끝나서 콘크리트가 강도가 수화 반응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강도가 발현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시멘트와 수화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러한 남은 물들이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천천히 건조 환경 하에서 이제 수분이 점점 없어지면서 콘크리트의 최적이 조금씩 줄어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건조 수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분이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수분이 수화 반응하지 않고 남은 수분들이 이제 건조되어 가면서 외부 공기가 건조 환경이라 그러면 그 습도 상대 습도에 의해서 습도 차에 의해서 수분이 저쪽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 그러한 현상 때문에 그 콘크리트 자체는 최적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한 수축을 건조 수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습도 때문에 콘크리트가 쭈그러드는 그런 현상을 건조 수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있는 탄산화 수축은 뭐냐? 탄산화 수축은 카보네이션, 탄산화가 되는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수축을 얘기합니다. 탄산화가 뭐냐면요. 콘크리트는 우리 수화 반응, 시멘트 할 때 수화 반응 얘기를 했었죠. 화학 반응해서 CHS 플러스 CaOH2의 결과물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얘가 수압 강도 발현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얘가 콘크리트의 pH를 12로 유지해주는 강알칼리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주 재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알칼리 상태로 유지가 돼야 뭐가 좋다 그랬죠? 철근과의 궁합이 좋다 그랬어요. 알칼리 상태에 있어야 철근 주변에 부동태 피막을 형성을 하고 철근이 산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고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죠. 자, 근데 공기 중에 뭐가 있어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하고 얘하고 반응을 하게 돼요. 반응을 해서 이 OH기가 점점 사라지고 점점 pH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으로 변해가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탄산화 혹은 중성화라고, 콘크리트의 탄산화, 콘크리트의 중성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발생되는 콘크리트의 최적 수축을 우리는 탄산화 수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탄산화 중성화가 왜 안 좋냐면, 아까 알칼리 환경에서 철근의 부식을 보호해 준다 그랬는데, 중성화 혹은 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콘크리트의 최적 변화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최적 변화에서 인자응력이 발생돼서 콘크리트의 균열을 유발시키고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철근의 부동태 피막까지 파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철근의 부식을 가속화시키고 콘크리트 피복을 떨어뜨리게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좋으려면 이러한 탄산화, 중성화에 대한 저항성 등도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성화에 대한 저항성도 평가하는 실험이 따로 있어요. 예, 어쨌든 여기서 탄산화 수축이라는 것은 그러한 중성화, 탄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발생되는 최적 수축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건조 수축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 수화 반응하지 않고 남은 수분들이 건조해 가면서 콘크리트의 최적이 줄어드는 현상을 건조 수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건조 수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무엇이냐? 예,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거의 유사를 해요. 예, 물 시멘트 비. 예, 우리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물 시멘트 비, 물 결합제비라고 얘기를 했죠. 예, 물 결합제비, 물 시멘트 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올라간다,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아요. 예,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높아지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높아지면 콘크리트 내부 조직이 상당히 치밀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예, 수화 반응도 많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건조 수축량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물 시멘트 비가 낮으면 낮을수록 건조 수축은 더 줄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그래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높아지면 건조 수축보다는 오히려 이 자기 수축이 더 크게 발생이 된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 물 시멘트 비가 낮으면 물량도, 건조될 수 있는 물량도 그만큼 적어지니까 건조 수축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물 시멘트 비의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골재량과 골재 특성. 당연히 골재 자체가 견고하고 입도 분포 좋고 조직이 치밀하면 건조 수축도 줄어들 거고요. 예, 골재량이 많아지면 시멘트 페이스트 양이 상대적으로 줄면 그만큼 물량도 줄게 되니까 건조 수축이 작아지게 될 것이고요. 예, 골재가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건조 수축이 적어질 거고요. 그래서 골재 특성, 골재량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특성에 따라서도 건조 수축이 달라질 수 있고, 혼화재, 종류 및 성질, 그리고 상대 습도. 당연히 이거는 콘크리트 내부의 요인이고, 여기서부터는 외적 요인 되겠죠. 예, 주변의 습도가, 상대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건조 수축량이 줄겠죠. 습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당히 건조된 환경이기 때문에 건조 수축이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 습도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을 거고요. 그래서 이 건조 수축을 줄여주기 위해서, 콘크리트가 양생되는 동안 건조 수축의 영향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표준 양생 방법이 뭐였어요? 수중 양생하는 거였죠. 예, 상대 습도를 100%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 구조물 같은 경우는 물을 뿌려서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뿌리고 양생포를 덮어주면서 습도를 최대한으로 높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콘크리트의 크기 및 형상에 따라서도 건조 수축이 영향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들 책 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콘크리트의 변형은 임의의 시간 t에서 지속 활용을 받게 되면 탄성 변형률 뿐만 아니고 크리프 변형률, 건조 수축 변형률, 온도 변형률의 영향을 다 받는다 라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크리프 변형은 상당히 크다. 예, 건조 수축에 대한 고찰이 나오네요. 예, 조금 더 건조 수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예, 콘크리트는 습기를 흡수하면 팽창하고 건조하면 수축한다. 예, 예, 콘크리트는 골재와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시멘트 페이스트가 골재를 붙여주는 본딩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시멘트 페이스트는 물과 시멘트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재료이기 때문에 습기를 흡수하면 팽창을 하고 건조하면 수축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를 흡수를 하면 최적이 늘어나고요. 건조하면 습기를 내보내면 당연히 최적이 줄어들게 되겠죠. 예, 그게 바로 건조 수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조되어 수축되는 것을 줄이려면, 건조 수축을 감소시키려면 가능한 이 시멘트 페이스트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물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당연히 수화 반응하고 남는 물도 적을 거고요. 그래서 단위 수량을 작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부배합이라는 것은 예, 수화 반응에 필요한 시멘트 양보다 더 많은 시멘트를 섞는 것을 부배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부배합을 피하고 시멘트 양이 많은 배합을 부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 적게 하고 부배합 피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양생을 양호한 양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 습도를 최대한으로 높여서 양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조 수축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 시멘트비 낮게 해주면 좋아요. 자, 그리고 콘크리트 부재는 표면으로부터 내부로 건조에 들어갑니다. 자, 요 그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콘크리트 전체 부재인데 지금 이게 외부 콘크리트고 이게 내부 콘크리트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분이 건조돼 가는 것은 외부하고 인접해 있는 이 외부 콘크리트가 먼저 건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표면부터 건조에 들어갑니다. 이 외부 콘크리트부터 양쪽에 있는. 그래서 외부 콘크리트부터 건조해 들어가서 외부 콘크리트는 길이가 줄어들라 그러죠. 얘는 줄어들라고 할 겁니다. 줄어들라고 하는데 이 외부 콘크리트하고 내부 콘크리트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얘가 줄어들라고 하는데 건조되지 않은 이 내부 콘크리트가 이 외부 콘크리트 줄어드는 것을 막아주고 있어요. 니 왜 줄어들라 그래? 가만히 있어 나랑 같이 라고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력에 의해서 줄어들라는 것을 내부에서 방해하고 있어서 결국 이 외부 콘크리트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내부 콘크리트에서는 요 외부 콘크리트가 줄어들라 그러니까 얘도 붙잡고 내부 콘크리트까지 붙잡고 줄어들라고 하니까 얘는 압축 응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장 응력, 압축 응력. 그래서 표면에는 인장 응력이 일어나고 내부 콘크리트에는 압축 응력이 발생을 하면서 외부 콘크리트의 이 인장 응력이 외부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보다 커지게 되면 여기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균열이 표면에서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내부에 여기에 철근이 배근되어 있을 수 있죠. 예, 철근이 이렇게 배근이 돼 있으면 외부 콘크리트가 이렇게 수축하려고 그러는데 길이가 줄어들려고 하는데 이 우리 철근 콘크리트의 기본 개념 중에서 성립 원리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콘크리트와 철근은 완전히 부착돼 있다. 그래서 동일하게 변형한다. 라는 게 바로 성립 과정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줄어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부착돼 있으니까 얘도 철근이 또 줄어들어야 되죠. 근데 철근은 나 줄어들기 싫어. 왜 계속 줄어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버팁니다. 그러면서 이 줄어드는 것을 방해를 하고 저항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 콘크리트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철근에는 얘가 줄어드니까 같이 외부 콘크리트가 철근을 줄어들이는 압축 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철근 외부에 있는 콘크리트에 인장 균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조 수축 때문에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외부 콘크리트에 인장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요 네 번째인데요. 요 그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라멘 같은, 지금 이게 라멘 구조입니다. 부정정 구조물이에요. 정정, 부정정. 요것도 아직 안 배웠죠, 여러분들. 예. 2학년 1학기에 지금 배치가 돼 있어서 지금 아직 안 배운 상태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2학년 2학기에 이 건설 재료 및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알고 있는 상태였고, 철근 콘크리트 시간에는 더 잘 알고 있는 상태여서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데, 지금 실험이라는 과목 특성 때문에 좀 일찍 가르치자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올해부터 교과 과정을 좀 개편을 해서 건설 재료 및 실험을 1학기, 2학년 1학기에 편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텐데, 예, 계속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하시고요. 예, 일단 첫 번째, 균열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정정 구조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 여러분들 지금 평형 배우죠, 평형. 아, 그러네요. 이제 배우는 단계에 도달했네요. 예. 여러분들 평형이라는 걸 배우고 평형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평형방정식에서 2차원에서 평형방정식으로 구해낼 수 있는 방정식은 총 3개라 그랬죠? 그러면 그 3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미지의 반력은 총 3개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개 이하를 구할 수 있죠? 그 이상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평형방정식 3개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는 미지력, 이 3개 이하일 경우의 구조물을 우리는 정정 구조물이라고 하고요. 구할 수가 없어. 평형방정식을 통해서는 구할 수 없고, 추가적인 다른 방정식이 더 만들어져야지만 그 미지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우리는 부정정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과 같은 부정정 구조, 지금 이것은 라멘 구조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고 기둥이에요. 얘도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보 기둥이 이렇게 간결돼 있어요. 요 절점이 다 고정입니다. 픽스드 엔드. 예, 우리 고정 지점 배웠었죠? 예, 고정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력이 요 가운데에서, 예, X 방향, Y 방향, 이쪽 방향, 그 다음에 모멘트 3가지 다 나오고요. 지점 반력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점 반력 3개에서 미지력이 총 6개 나와서 부정정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요 가운데 있는 보가 지금 요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보가 건조되면서 요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라고 하죠? 줄어들라고 하는데, 이 보는 어디에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그 옆에 있는 보와 이 옆에 있는 기둥에 딱 붙어 있죠.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정돼 있어서 얘가 이 보가 줄어들라는 것을 붙잡고 있죠.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못 가게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력으로 이쪽 방향으로 결국은 얘가 이 볼을 당기고 있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인장력이 작용을 하고요. 이 인장력 때문에 여기서 콘크리트의 균열이 발생이 됩니다.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보다 이 인장력이 더 세면 이렇게 균열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정 구조물 같은 경우에 건조 수축 때문에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건조 수축이 크게 발생되게 되면 2가지와 같이 콘크리트에 예상치 못한 건조 수축 균열을 유발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조 수축을 줄여주기 위해서 단위 수량 적게 하고 양생, 습도를 높여서 양생을 잘 시켜주고 부배합을 피해야지만 된다 라는 얘기를 요 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 수축이 뭔지, 그리고 건조 수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건조 수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조 수축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책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예, 첫 번째, 콘크리트는 습기를 흡수하면 팽창, 건조하면 수축한다. 이거는 시멘트 페이스트가 수축하고 팽창하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면, 내부 콘크리트와 외부 콘크리트의 그 차이에 의해서, 건조도의 차이에 의해서 예, 외부에서는 인자응력이 발생돼서 균열이 발생될 수 있고요. 또 철근이 있어도 철근 주변의 콘크리트는 인자응력을 받아서 균열이 발생될 수 있고요. 부정전 구조물에서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자응력이 발생돼서 균열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 장황하게 제가 많은 설명을 했는데 건조수축에 의한 에 대한 내용을 책을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좀 개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의존적 변형. 우리 첫 번째 건조수축 얘기했고요. 두 번째 크리프 변형, 세 번째 온도 변형인데 두 번째 크리프 변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리프 변형 상당히 건조수축 변형만큼 중요한데요. 이 부분 또 얘기하려면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할 얘기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건조수축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콘크리트의 크리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온도 변형에 대한 얘기, 그 다음 해서 콘크리트 얘기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철근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수고들 많았고요. 다음 시간 8주차 첫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실험 하는 거 아시죠? 대면 강의 하는 거. 그래서 조별로 정해진 시간대로 꼭 첨단 건설 재료 실험센터로 1시 반까지 오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5월 4일에는 1시 반까지 몇 조죠? 1반, 1조, 2조가 오면 되고요. 5월 6일 수요일이 되겠죠? 예, 수요일 같은 경우는 1반에 3조와 4조가 오면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2반에 1, 2조, 금요일은 2반에 3, 4조가 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기 정해진 날짜 잊지 말고 꼭 체크해서 대면 강의 시간에 잘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날은 얼굴 보면서 얘기 좀 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요. 예, 다음 주에 직접 얼굴 보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강의는 제가 우리 배합 시험 끝나고 추가적으로 원격 강의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주, 9주, 10주, 11주 그 사이에 제가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 했으면 업로드 했다고 여러분들께 문자나 공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뒷부분 크리프, 철근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강도 실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주, 11주 그때쯤에 원격 강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시간 동안 수고 많았고요. 예, 다음 주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